청취자께서 보내주신 자료들을 바탕으로 오늘의 탐구를 시작하겠습니다. 주제는 이 시대 종교의 역할 그리고 개혁의 방향입니다. 특히 통일교의 정치권 로비 의혹이라던가 아베 전 총리 피격 사건 이후에 일본 교단에 내려진 그 해산 명령, 이런 최근 사건들을 보면서 질문을 던져주셨어요. 종교와 정치의 경계는 대체 어디까지인지, 또 종교계는 어떻게 변해야 하는지, 아주 근본적인 질문이죠. 네, 맞습니다. 근데 보내주신 자료들이 굉장히 흥미롭더라고요. 단순히 특정 종교의 문제를 비판하는 걸 넘어서서 인류 발달 단계나 사회 구성 원리 같은 아주 거대한 틀 안에서 이 문제를 분석하고 있었어요. 그럼 이 내용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여기서 가장 독특한 지점은요. 이 문제들을 개별 종교단체의 부패나 일부 종교인의 타락, 이런 문제로 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아, 그게 아니다. 네, 오히려 우리 사회 전체가 겪고 있는 일종의 성장통, 이렇게 보고 있어요.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거대한 조직은 다 만들어 놓고 정작 그걸 제대로 굴릴 운용의 법칙이 없는 상태, 거기서 발생하는 필연적인 부작용으로 진단하고 있거든요. 운용의 법칙이 부재하다. 조금 추상적으로 들리는데요. 자료에서는 현대 사회를 구성하는 세 가지 큰 축으로 나라, 즉 정치, 그리고 기업, 마지막으로 종교를 꼽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 세 조직이 2012년까지 성장을 거듭해서 거대한 몸집을 완성했다, 이렇게 설명하는데 여기서 운용의 법칙이 없다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요? 자료에 넣은 비유를 빌리자면요. 마치 스타트업으로 시작한 회사가 직원이 한 500명이 넘는 대기업으로 성장한 상황이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아, 스타트업이 대기업으로. 네. 처음에는 창업주의 열정, 카리스마, 심지어 주먹구구식 운영으로도 어떻게든 회사가 굴러가고 성장하잖아요. 그렇죠. 그땐 그게 통하죠. 그게 바로 성장기라는 겁니다. 그런데 회사가 커지면 더 이상 예전 방식으로는 안 되잖아요. 절대 안 되죠. 체계적인 인사 시스템, 재무관리, 명확한 비전 같은 이런 운영 시스템이 꼭 필요해지는 거죠. 우리 사회의 정치, 기업, 종교가 바로 그 변곡점을 지났다는 분석입니다. 아, 하드웨어, 그러니까 조직의 외형은 완성됐는데 가장 중요한 운영 소프트웨어가 없는 상태로 10년 넘게 방치되고 있다는 거예요. 와, 그렇게 비유하니까 이해가 확 되네요. 그러니까 청취자께서 지적하신 종교의 정치 개입이나 각종 사회적 무례 같은 문제들도 그 종교단체들이 마치 대기업이 됐는데도 여전히 동네 구멍가게처럼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발생하는 구조적인 문제다, 이런 말이군요. 바로 그겁니다. 원칙과 철학 없이 그냥 과거 성장기의 관성대로만 움직이니까 정치, 기업, 종교할 것 없이 모든 분야에서 삐걱거리는 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는 진단이죠. 그렇군요. 그래서 자료는 지금 필요한 게 단순한 개선이나 보수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운영체제 자체를 바꾸는 근본적인 체질 변화, 즉 개혁이 필요하다. 아주 강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운영법이 없다는 진단은 이해가 되는데 왜 그게 개혁이라는 어떻게 보면 좀 극단적인 단어로까지 이어져야 하는 걸까요? 기존의 틀 안에서 조금씩 개선하는 걸로는 부족하다고 보는 이유가 뭔가요? 시스템의 부재를 넘어서는 문제라는 겁니다. 현재의 종교단체들이 가진 그 내용물, 그러니까 컨텐츠 자체가 시대에 맞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아주 과감한 주장이 나오죠. 아, 바로 그 신앙과 종교를 구분하는 부분 말씀이시죠? 저도 그 부분을 읽고 정말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았습니다. 그렇죠. 현재 종교단체들이 종교라는 이름만 가졌을 뿐이지 실제로는 수천 년 전부터 이어져 온 원시적인 신앙에 머물러 있다. 진정한 의미의 종교는 아직 세상에 나오지도 않았다, 이런 주장이요. 네. 그 둘의 차이를 명확하게 정의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료에 따르면 신앙, 신양, 이건 믿을 신, 우러를 앙자를 쓰죠. 네, 신앙. 인간이 나약하고 모르는 게 많던 시절에 어떤 절대적인 존재에게 도와달라고 매달리고 비는 행위, 그걸 말합니다. 그렇죠. 비는 행위. 반면에 종교, 종교는 으뜸종, 가르칠 교자입니다. 즉, 세상에 으뜸 가는 가르침, 다시 말해 진리를 가르치고 배우는 행위라고 풀이하는 거죠. 아, 하나는 비는 행위, 다른 하나는 배우는 행위. 근본적으로 다르네요. 네,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겁니다. 이 차이를 인류의 발달 단계에 빗대어 설명하는 부분이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인류가 전체 발전 과정의 30%에 해당하는 진화기를 수만 년에 걸쳐 거쳤고 지난 70여 년간 폭발적으로 40%의 성장기를 거쳐서 총 70%의 성장을 이뤘다. 이렇게 설명하더군요. 아마 그 대목에서 청취자께서는 이런 질문을 하실 것 같아요. 아니 30%니 40%니 하는 숫자는 대체 어디서 나온 근거자? 하고 말이죠. 맞아요. 저도 그게 궁금했어요. 무슨 과학적인 데이터라도 있는 건가 싶었죠. 이 숫자들은 과학적 데이터라기보다는 하나의 강력한 비유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비유군요. 네, 핵심인 이거예요. 인류의 물질적, 기술적 발전, 그러니까 지식의 양이 70% 수준까지 도달했는데 우리의 정신적, 철학적 성숙도는 여전히 30%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겁니다. 이 극심한 불균형을 지적하는 데 있는 거죠. 불균형. 비유하자면 손에는 최신 스마트폰을 들고 있는데 생각하는 방식은 수렵 채집 시대에 머물러 있는 뭐랄까 스마트폰을 든 원시인 같은 상태라는 겁니다. 와, 스마트폰을 든 원시인. 그 비유가 정말 확 와닿네요. 사회는 과학기술과 지식으로 무장한 성인이 됐는데 우리의 정신세계는 여전히 어린아이처럼 신에게 매달리는 신앙의 단계에 머물러 있다. 이런 지적이군요. 그렇습니다. 지식을 갖춘 성숙한 사회라면 이제는 우리가 그토록 매달렸던 신이란 과연 무엇인가? 인간은 왜 살며 진정으로 잘 사는 것이란 무엇인가?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탐구해야 한다는 거죠. 철학적인 단계로요. 네, 바로 그 철학적 단계, 즉 종교의 단계로 나아갔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전히 복을 달라고, 문제 해결해 달라고 빌기만 하는 신앙의 틀에 갇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최첨단 시설을 갖춘 대학교를 지어놓고 그 안에서 계속 초등학생들에게 구구단만 가르치고 있는 셈이군요. 하하, 정확한 비유입니다. 현재 종교단체들이 진리를 탐구하는 대학원 역할을 해야 할 시점인데 실제로는 신앙이라는 초등교육에만 머물러서 제 역할을 전혀 못하고 있다. 이런 비판으로 들리네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자료는 개혁의 첫걸음으로 진정한 종교가 나와야 한다는 점을 꼽는 겁니다. 조직이라는 껍데기만 있고 알맹이가 빠진 상태에서 벗어나서 이제 이름에 걸맞은 으뜸 가는 가르침을 펼쳐야 한다. 으뜸 가는 가르침. 네, 지식을 갖춘 현대인들에게는 이제 무조건 믿으라고 강요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것이 왜 그런지 세상의 이치를 설명하는 진리의 가르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분석이 자연스럽게 대한민국의 역할에 대한 아주 독특하고 거대한 시각으로 이어지는데요. 자료에 따르면 대한민국이 인류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의 샘플을 만들어야 하는 중요한 위치에 있다. 그리고 이곳에서 진정한 종교를 일으키면 세계 종교의 메카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솔직히 좀 과하게 들리기도 하거든요. 다른 나라도 아니고 왜 바로 이곳이어야만 하는지 그 필연적인 이유로 제시된 근거가 뭔가요? 물론 굉장히 대담한 주장입니다. 그 근거로 자료는 역사적 맥락을 제시해요. 굳게 문을 닫고 있었던 쇠국의 시대, 즉 조선시대와는 달리 대한민국 시대에 들어서면서 모든 문호가 개방됐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아, 개방. 네, 그 결과 전 세계의 지식과 문화, 사상은 물론이고 기독교, 불교, 이슬람교를 포함한 현존하는 거의 모든 종교가 이곳으로 전부 들어와서 뿌리를 내렸다는 거죠. 말 그대로 인류의 모든 정신적 자산이 한 곳에 집결된 유례 없는 실험실이 되었다는 겁니다. 모든 재료가 다 모였으니 여기서 새로운 음식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런 논리군요. 그런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역사 속 침략과 식민지라는 개념을 완전히 새롭게 재해석하는 부분이 나와요. 이 부분이 아마 청취자께서 가장 충격적으로 받아들이실 부분일 것 같은데요. 네, 저도 그랬습니다. 과거 서구 열강의 침략을요, 단순히 영토 확장이 아니라고 봐요. 질 높은 자국의 문화를 다른 곳으로 이전하려는 문화전쟁이었다. 이렇게 주장하니까요. 잠시만요. 문화전쟁이라니요? 그던 침략과 수탈, 폭력으로 점철된 비극적인 역사를 너무 미화하는 해석 아닌가요? 듣는 분들께서도 아마 큰 거부감을 느끼실 것 같은데 이 자료는 어떤 근거로 그런 파격적인 주장을 하는 거죠? 아주 중요한 지적이시고 당연히 그런 비판이 나올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자료의 논지를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침략의 폭력성이나 그 비인간적인 수탈을 옹호하거나 정당화하려는 의도는 전혀 아니라는 점입니다. 아, 그런 의도는 아니다. 네, 그보다는 역사를 움직이는 거대한 힘의 역학관계를 다른 관점에서 보자는 제안에 가까워요.
예를 들어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문화나 에너지도 질량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하려는 속성이 있다는 겁니다. 당시 서구의 물질 문명이 동양을 압도했기 때문에 그 문화가 다른 지역으로 평창하려는 거대한 움직임이 있었다는 거죠. 그것이 폭력적인 침략의 형태로 나타났다는 것이고요. 아, 그러니까 개별 국가의 선악을 따지기 전에 지구촌 전체 에너지 이동이라는 더 큰 차원에서 현상을 분석한 거군요. 그렇다 해도 여전히 받아들이기 쉽지는 않은 관점이긴 하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자료가 이어서 설명합니다. 당시 조선이 5천년간 이런 외부의 문화 이전 시도를 받아들이지 않고 끈질기게 버텼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독자성을 지킬 수 있었다는 겁니다. 버텼기 때문에 네. 심지어 일제강점기조차 일본의 문화가 조선의 깊고 단단한 정신적 뿌리를 완전히 파고들기에는 그 힘이 약했다. 그래서 완전한 의미의 식민지화에는 실패했다고 분석합니다. 실패했다고요? 정신적 자존심이 있었다는 관점이군요. 그래서 그런 역사적 배경이 대한민국이 종교의 메카가 될 것이라는 주장과 어떻게 연결되는 건가요? 5천년간 외부 문화를 쉽게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고유의 정체성을 지키다가 대한민국 시대에 와서야 비로소 모든 것을 받아들일 준비를 마쳤다는 겁니다. 아하, 외부의 것을 막아내던 그 단단한 토양 위에 전 세계의 모든 문화와 사상, 종교라는 씨앗이 전부 뿌려진 상태. 그게 바로 지금의 대한민국이라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융합하고 소화해서 인류의 새로운 정신문화, 즉 30% 신앙의 시대에서 70% 종교의 시대로 나아가는 출발점이 될 수 있는 유일한 곳이다. 이런 결론에 이르는 겁니다. 자, 오늘 정말 거대한 이야기를 나눴네요.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종교와 정치의 갈등이라는 아주 현실적인 문제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그 원인을 파고들다 보니 사회 전체가 겪고 있는 운영 시스템의 부재라는 진단에 이르렀고, 더 깊이 들어가니 신앙과 종교의 근본적인 차이, 그리고 인류의 정신적 성장이 물질적 성장을 따라가지 못하는 불균형, 이런 거대한 담론까지 탐구하게 됐습니다. 네, 핵심은 이것입니다. 현재 종교가 겪는 수많은 문제들이 단순히 일부 종교인의 윤리적 타락 문제가 아니라는 것. 그게 아니라는 것. 네, 이것은 성장한 사회, 지식을 갖춘 현대인들에게 걸맞은 새로운 정신적 패러다임, 즉 진리를 탐구하는 종교로 전환하지 못한 데서 오는 구조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구조적 문제다. 따라서 개혁의 방향은 외부를 향한 비판이나 내부의 자정운동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신앙에서 종교로 그 본질 자체를 바꾸는 데 있다. 이런 강력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이 자료는 마지막에 이런 말을 남깁니다. 알기만 해도 우리는 변합니다, 이제. 오늘 이 새로운 관점을 접하신 당신에게 마지막으로 질문을 던져봅니다. 사회와 종교를 성장기와 운용기, 그리고 신앙과 종교라는 틀로 바라보게 된 지금, 당신이 세상을 보는 관점에도 작은 변화가 시작되었나요?